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00%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 핵사찰을 거부하면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미국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이 핵사찰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속 협상이 초반부터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사찰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트럭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하루 원유 1,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과 양해각서 합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공정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leaving them without any nuclear capacity, and they've agreed to that, and we're getting along quite well. And now we're trying to work out a deal that's fair, and we also want to work out a deal. 펜실베이니아로 이동하던 중 IAEA 핵 사찰단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찰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선 후속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wrong. They know they're wrong. They told us inside, and we have it down 100% inspections. And if they were right, I'd cancel the meetings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란이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래에 걸쳐 무한정으로 핵사찰을 받을 것이고 사찰이 핵 투명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가 해제하는 이란 자금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자금으론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의 식량과 의료 물자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면서 지금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 사찰 수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미군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루비오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s existing international law. So I don't think we have anybody to convince around here in that regard. I think all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would agree with us. 루비오 장관은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바레인 순방에 나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양해각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 걸프 국가들의 불만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양보가 이란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균형과 원유 수송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약속 이행에 나서기 전까지 그런 논의는 없을 거라고 밝힌 건데요. 루비오 장관은 또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역 내 적대 행위를 끝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내부 상황에 관한 문제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인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관련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개방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일일 선박수를 제한하며 통행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항 관리와 관련해 제공될 서비스와 국제 기준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를 양국 외무부 산하 공동 실무그룹이 협의한다는 겁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 직후 발표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본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무료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향후 서비스료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گفتم همه بدونن که هرگز دیگه اداره تنگه به قبل از جنگ باز نخواهد گشت. ما البته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ی رو به طور دقیق اجرا می‌کنیم.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속에 통행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영국 시각 22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3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을 지났는데 개전 이후 1일 기준으로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 소식통은 아직 호르무즈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명 수비대 해군과의 조율을 거쳐 제한된 수의 선박만 통과가 허용되고 있고 해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논의합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유럽의 노력을 부각하며 중동 전쟁 이후 고조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대비 9.99% 하락하며 8,200선을 겨우 지켰는데요. 여러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지금 대외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미국 이란 전쟁에서 뭐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 뭐 그런 이슈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저께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증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엄청 많이 빠졌죠. 한 13% 빠졌는데 그런 영향을 볼 때 반도체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뭐 해외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 반영이 돼서 일단 좀 팔고 지켜보자.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반도체 관련 특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지난 새벽 미국의 영향 그 시장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 좀 줄까요? 근데 분위기 자체는 낙폭을 봤을 때는 저희 반도체 주식을 먼저 때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주식을 때렸던 원인은 이제 아마 내일 새벽이죠. 제가 알기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이 뭐 적자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저 높은 쪽에서는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미공개 정보가 미국 시장에 좀 흘러나간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먼저 때리고 그런 정보가 흘러나왔으면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주식들을 먼저 때리고 이제 그런 순서로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 시장의 애프터마켓 보면은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오늘 새벽 본장에서 한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플러스 2% 정도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더 추가적으로 크게 낙폭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떤 또 정보가 또 나온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걸 만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반도체주에 대한 회의감보다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이었다면 그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2% 넘게 빠졌죠?
예, 이게 SK 하이닉스 하락률이 마이너스 12.47%,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12.31%인데 둘 다 금융위기 2008년에 한번 그렇게 두 종목이 크게 빠졌던 적이 그때도 한 12%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13%까지 빠졌는데 그 이후로 하락폭이 가장 컸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예, 금융위기니까 어떤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거시적 위험이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런 위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상 실적치는 뭐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런 예상되는 실적치보다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높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적정 주가를 시장에서 판단한 적정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는 한 마이너스 12% 정도로 잡는다. 예.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가 그 보통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삼전 닉스가 아니라 닉스 삼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한 비율 자체가 좀 줄었던데 왜 줄어든 겁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영업이익만 우리 따져봤을 때는 올해나 내년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이익이 더 크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아마 올해 들어선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이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만약에 우리가 버블이 있다는 전제라면 더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AI 반도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이라는 적층형 반도체는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마켓쉐어가 훨씬 높거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AI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히려 AI 시장에 더 가깝고 삼성전자는 한 발 정도 좀 물러서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아닌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빼는 게 자기네들의 어떤 미래 기대이익을 높인 한 가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AI와 더 밀접한 주식이 좀 강하게 간다, 힘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제 하락폭을 더 키운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 정도 급락을 했는데 어제 낙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레버리지니까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2%씩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2배, 예. 딱 떨어지네요.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막 투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원에서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통계를 보면 전주 뭐 일주 대비 한 뭐 1%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예. 주간 단위로. 하루에 25%? 이거는 투기 시장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75만 원이 남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최종까지 이제 운용을 해봐야 하는 건데, 레버리지 상품은 처음에 이제 도입된다고 할 때 이게 의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반대로 기대 손해율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상품을 허가를 한 자체가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뒤늦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기본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높이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자 교육 금투협에서 이제 뭐 1시간씩 뭐 일반 교육과 심화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되는데 그거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 또는 이제 상품 수수료 인상 수수료를 이제 뭐 사고 팔 때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투자사들이 보면은 그거를 공짜로 운영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먹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인상하는 방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안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거 한다고 뭐 예를 들어 이수 교육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늘린다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레버리지 상품은 스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레버리지 상품은 뭐 스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추가로 만약에 신규 상품을 뭐 증권사나 투자자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요구를 할 때는 조금 잘 살펴보고 완전히 스탑은 못하겠지만 좀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 제가 말하는 건 단일 종목인데 이런 거는 좀 금융당국에서 좀 상당히 좀 꼼꼼히 살펴서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에 조금 더 직접적인 제한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최근 우리 증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 금투협 쪽에서도 지금 우리 자본시장 구조 좀 위험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 이거 간접 투자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다른 선진 시장보다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뭐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긴 한데 금투협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협회잖아요. 예. 투자사들이 모아서 만든 협회죠. 간접 펀드를 만들면 이제 투자사들이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그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100% 순수한 의도만 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질 건 아닌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오히려 코로나 위기 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다고 우리나라가 뭐 잘못된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 그 나라 경제 구조라든가 고유의 특성을 반영을 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간접 투자로 옮기려면은 뭔가 확실한 뭐 민간 투자사들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를 들면 소득공제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양도세를 면제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그렇게 가는 건데 뭐 민간 투자사도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수수료를 엄청 낮춘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간접 투자로 간다, 예. 가야 된다. 말은 좋죠. 예,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 어제 낙폭을 키웠던 또 다른 악재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다음 달 리밸런싱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1조 원 조금 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영향이 있던 겁니까? 근데 어제 사실 그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훨씬 컸고 예. 또 국민연금만 있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큰 손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1조 원이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인 매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 국민연금이 어제 장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7월쯤 되면, 그러니까 다음 달쯤 되면 60조 원 정도의 대규모 매도가 관측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 정도 규모면 다음 달 증시에 좀 조정할 수 있는 빌미는 되겠습니까? 빌미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목표 비중이 20.8%로 높였거든요. 예. 한 14.9에서. 근데 요게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8%에서 상단이 한 28.8%까지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 국민연금이 사실 이전에 투자했던 게 아니고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30%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리밸런싱 그 비율을 낮추려면은 한 6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때 예.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저거 60조는 또 훨씬 넘어가겠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 저것도 내려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을 전부 다 한꺼번에 파는 건 아니죠. 왜냐 한꺼번에 팔았을 때는 엄청나게 또 충격이 그쵸. 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파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그 영향을 확 떨어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액도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판다면 조금씩 파는데 아무튼 이제 매도 물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예. 주가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충격을 뭐 최소화하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볼 것 같고 또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일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 현지 시간 25일에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는 것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PC라는 거는 시청자분이 잘 모르는 지표인데 CPI라는 소비자 물가인데 예. 우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2.0% 목표치를 잡지만 미국은 CPI보다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2.0% 연준의 목표치로 잡는데 예. 지금 그거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항상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게 엄청 높아진다면 그러면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은행은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당히 주식시장엔 악재인데 그 부분은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그러니까 그 품목별로 보면은 시장들의 어떤 분석 기관들이 다 분석을 해놓기 때문에 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피 순매도하는 게 이어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환율 보니까 한 1,540원 육박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주식을 팔고 바깥으로 빠져나니까 달러화가 이제 국내 시장에 희소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논리 네. 맞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팔 때도 환율은 올라가더라고요. 그 말은 그게 모든 거를 설명하진 않는다는 예, 거죠. 일부일 네. 뿐이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4월까지 1,000억 달러거든요. 예. 작년하고 재작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살짝 넘었습니다. 그럼 올해 단순히 생각하면은 2,000억에서 3,000억 달러의 흑자인데 그럼 달러가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바깥에 투자를 할 그럴 생각으로 바깥에 통장에 넣었던가 아니면은 예.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은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그리고 핵심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팔았던 거,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이 1,500원대를 아주 견고히 지금 지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환율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달러 벌고 나서도 환전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구윤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제부총리도 수출 사상 최대인데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인데 원래 같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원 중반대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 비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없죠. 저도 이제 대통령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1,400원대까지는 어떻게 인정을 해보겠어요. 근데 1,500원대는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예. 수출 기업들 보고 강제로 돈을 들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신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예. 계속 구두 개입을 하잖아요. 한우 총재도. 다만 이제 구두 개입이 최근에는 잘 안 먹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이나 우리 자산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연준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먼저 한다면 환율은 좀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방법으로서는 예. 미국과의 그런 금리 격차를 줄이는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이 논리는 옛날 논리고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돈을 굴리는 게 한국에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네. 높거든요. 즉 우리나라 자본이 안 들어오는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시장 금리를 좁혀 나가는 그런 정책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환율 잡으려면 금리 인상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첫 일정에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거나 강한 질타를 받고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증인들은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엔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츠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보관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선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선관위 민원 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